LG 크리스마스. 오늘은 당나귀 삼촌이 아니고 LG 삼촌입니다. 제 정체성이 바로 들어가니까 좀 마음이 편하네요.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요. 저도 아이 잘 보면서 가족과 함께 성탄절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볼 텐데요. 바로 유럽연합의 일본화입니다. 야, 쟤들 진짜 독하구나. 일본 끝까지 파고들어서 이제 일본화까지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저희 독합니다. 일본 경제와 일본 경제와 유사한 모든 경제를 찾아서 채널에서 알려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럽 경제의 일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유럽중앙은행은 2조 6천억 유로, 약 3,300조 원의 엄청난 돈을 양적 완화로 집행을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 시행한 양적 완화의 한 60%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지난해 말 유럽중앙은행은 경기가 살아난다는 시그널을 인지하고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종료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연합에 심상치 않는 위기감이 불어닥칩니다. 유럽 경제의 심장인 독일에서부터 벌써 덜컹덜컹 거리기 시작했는데요. 1분기 0.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독일은 2분기 마이너스 0.2%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고 3분기 0.1%의 약간 플러스 성장을 다시 기록했는데 올해 1% 성장이 어렵다는 말이 점점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은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로 지난 9월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 3월 금리 인하를 한 이후로 최초로 있는 일인데요. 여기에 올해 11월부터 매월 200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금리 정책이 제대로 듣지 않자 다시 한번 양적 완화로 경기 부양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럽연합은 또 하나의 카드를 빼듭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금기와 같은 재정 지출의 확대인데요. 이 재정 지출의 확대가 유럽연합에서 왜 금기화가 되신지는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를 통해서 아셨을 거고요. 그때 발판이 돼서 여기 옆에 나오고 있죠. 재정 준칙이 유럽연합 내에서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무서웠던 재정 지출의 확대의 경험이 있던 유럽연합 자체도 경기가 너무 많이 하강을 하고 경제 자체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이 재정 준칙을 깨서라도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를 살리자는 말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 이탈리아는 벌써부터 재정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재정 지출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들은 양적 완화와 금리 정책, 그리고 재정 지출의 확대를 통해서라도 죽어가고 있는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려는 극악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와 채권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 또 그리고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려보고자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딘지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이 세 가지 방법을 써가면서 죽은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현재까지도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저희가 지난 채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경제는 궁극적으로 살아난 적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모든 국가들이 일본이 시행하는 저 정책들을 바라보며 저거 정말 제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나 라고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일본 경제정책의 끝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일본 경제는 파멸로 빠질 것이라는 예측을 다 하고 있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러한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30년간 저 세 가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의 3저 현상을 겪으면서도 일본 경제는 결국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일본 경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사라진 지 매우 오래됐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금을 맡기지 않겠죠? 그러면 시중에 공급되는 돈 양 자체가 많아져서 물건값 가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본은 금리를 최악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런 유동성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물건값이나 이 경제성장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경기를 더 부양시켜 보겠다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통화를 또 공급하고 또 재정정책을 투입해가지고 또 돈을 풀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데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되려 디플레이션의 우려에 일본 경제가 늘 직면해 있는 것이죠. 최근 일부 한국 사람들은 일본 경제가 저리 더 튼튼해 보이는데 한국 경제보다 왜 일본 경제를 더더욱 걱정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일본 경제는 결코 튼튼하지 않습니다.
일본 경제를 지칭하는 다른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일본 경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신조어는 바로 저페니피케이션, 바로 일본화란 말인데요. 최근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인 피치에서는 유럽연합이 일본 경제와 매우 닮아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 4가지 근거로 마이너스 금리와 대량의 채권 구매,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경제 성장률이 매우 유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과 일본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유럽연합은 아직 디플레이션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정도라고 또 말을 했는데요. 만약 유럽연합이 일본과 같이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면 진정한 일본화가 유럽연합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로존은 단일한 경제 체제이긴 하지만 단일한 정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화로 가는 길에서 적절한 대응이 불가할 것이라고 피치는 또 한 번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려 19개의 나라가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데요. 이 나라의 이해관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대처 방식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재정지출 제한 기준을 완화해 여기에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데에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브렉시트의 문제 때문에 유럽연합의 결성력에 상당히 큰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역시나 변수는 독일 경제입니다. 독일 경제는 유럽 경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유럽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경제적으로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또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과 제조업의 비중이 큰 경제 구조를 또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고 브렉시트가 합의하에 제대로 끝나게 된다고 하면 독일 경제를 중심으로 유럽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주변의 기대감이 분명 발생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일본과 같이 기계와 자동차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의 강국입니다. 전자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현대자동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독일의 자동차 3사가 수소차 등 미래차 산업에 뛰어든다는 것이 현재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된 발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독일의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유로존 전체 GDP의 20%를 차지하는 프랑스, 15%를 차지하는 이탈리아, 10%를 차지하는 스페인의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유로존 전체의 경기는 회복되기 힘듭니다. 독일을 포함한 이 4나라가 유로존 전체 GDP의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4나라의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유럽 전체의 경기를 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 남유럽 경제 위기 이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제는 아직까지도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화라는 용어를 쓰는 자체가 현재의 유럽 경제를 염려해서 나오는 말인데요. 실제로 유럽 경제는 저성장과 저물가가 계속 고착화되고 있고 여기에 저금리 상황까지 더해서 정말로 일본화가 가속화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 경제가 일본화 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전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고 여러분들의 경제 심리를 불안하게 하는 아주 질 나쁜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본화의 전제는 마이너스 금리와 대규모 채권 매입 그리고 재정 정책을 대규모로 피는 이 3가지 전제가 비롯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의 상태가 경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일본화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요. 그럼 한번 그분들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고 있나요? 아니죠. 또 그리고 대규모 국채 매입을 통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 수 있습니까?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대규모 재정 정책을 폈나요? 글쎄요. 그거는 자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죠. 최근 한국의 내년 예산을 바라보면서 한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 지출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특히나 일부 언론들에서는 재정 적자로 인해서 제2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선동 아닌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OECD 기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지출은 2001년 17.6%에서 2009년 20.4%를 기록할 때까지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 이후로는 20% 부근에서 1, 2%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어찌 보면 이 수치가 많은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일본화의 주인공 일본을 한번 살펴보시죠. 일본의 GDP 대비 정부 지출은 34%에서 37%까지 등락을 거듭하며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많은 비율의 정부 지출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로존 국가들은 어떨까요? 유로존 4대 국가를 동시에 살펴보죠.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유독 까다로운 감시를 받고 있는 독일은 44%에서 48%의 등락을 하고 있고요. 독일보다 재정 지출이 많은 프랑스는 50%를 20년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40% 후반, 스페인은 40% 초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 영미권 국가들을 더 볼 텐데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입니다. 우선 미국은 30에서 40%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은 GDP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 정도여도 엄청난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가 있었던 2004년부터 2014년에 40% 이상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30% 후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40% 전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호주는 35%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한국은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현격히 낮은 수준입니다. 2000년대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선진국의 초입에 진입한 2010년대에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이 현격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에서도 한국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권고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살펴보실 텐데요. 바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은 2001년 17.2%였는데 올해 40.1%를 기록할 때까지 계속 상승 중이죠. 요즘 한국의 정부 부채가 많아지고 있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듯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높은 수준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지 다른 나라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유로존 국가들을 하나씩 뜯어볼 텐데요. 독일은 2012년 81.1%를 기록할 때까지 부채 비율이 많은 편이었는데 올해 58.6%를 기록하며 2001년 수준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독일은 정부 부채 관리를 잘하기로 잘 알려져 있는 국가답게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서도 낮은 비율의 정부 부채를 가진 나라입니다. 다음은 프랑스로 무려 100% 가까이 되는 정부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50%에서 100%에 육박하는 수치까지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는 무려 133.2%를 기록할 만큼 높은 수치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정부 부채를 가지고 앞으로도 부채 규모를 늘리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것이라고 하고 있죠. 유로존 마지막 국가는 스페인으로 그래프가 엄청 다이나믹하죠? 2000년대 초 50%였던 비율이 금융위기 이전까지 30%대로 급감하다가 남유럽 재정위기의 주인공답게 2011년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해 지금은 9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미권 국가들은 빠르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동시에 폈던 것처럼 현재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가고 있고요. 영국 역시 금융위기 이후부터 80%대로 올라서서 80% 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꾸준하게 70에서 90%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호주는 한국과 가장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41.8%를 기록하였네요. 마지막으로 일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와, 정말 어마무시하죠? 2001년부터 이미 100%를 넘어섰는데 올해는 237.7%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한국의 재정 지출 규모가 정말 과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후의 재정 준칙에서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60%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OECD 역시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부채 비율이 낮고 재정 지출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라고 OECD에서 다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한국 경제가 일본화된다는 것은 그 전제부터 성립되지도 않고요. 유럽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저물가와 저성장과 저금리 역시 그네들의 경제권보다 훨씬 더 양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전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걸 사용하지도 않고 이들보다도 훨씬 더 양호한 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일본화 된다는 것은 저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입니다. 근데 심리를 우리 안에 누군가가 얼어붙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매국입니다. 우리가 자학을 하고 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이러한 행위는 철저하게 중단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유럽 경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한국 경제에도 일본어가 적용되는지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좀 오버 같습니다. 앞으로 유럽 경제가 살아날지 당나귀 삼촌 채널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또 이렇게 관찰하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성탄 특집으로 LG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솔로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을 꼭 기억하시죠. 저도 장가 가는 거 겨우 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